예, 오늘은 2025년 4월 26일이고 예,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곧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을 건조한다. 이런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구축함의 뭐 재원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이 기간이 우리 정조급 지금 두 척 추가로 건조 중이죠. 그리고 지금 뭐 한화하고 현대가 아웅다웅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KDDX 생산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거기에는 또 피치 못할 또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MD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니 많이 현재로 봐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걸 윤석열이 털지는 결국 못했어요. 뭐 무기나 몇 개 좀 팔아볼까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입질하는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소소한 성과를 내면서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방어선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지스 어쇼라고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일본이 한번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뭐 계약을 한 거니까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국과 죄송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미국 MD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던 이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국산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오는 부담이 있잖아요. 국방비가 많이 올라갔었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그것을 성장 산업화 시키면서 지금 이제 그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가운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고 아베한테는 기별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베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서 어떤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고 자기가 미국 진영에서는 아시아의 선봉장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일이 이지스 쇼의 취소였다. 자, 이런 부분을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뭐 당연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언론 같은 데서 보기 힘든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피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기구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25년 금년 초에 등장한 건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뭐 정조급 KDDX, 한국형 항공모함 뭐 이런 거. 일본도 이제 같은 식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첫 번째 배를 2028년에 취역을 시키겠다. 라는 거거든요. 예산도 뭐 통과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ASEV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Aegis System, AS, Equipped, 장비한 배다. 전형적인 일본식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중량급 호위함, 그리고 KDDX로 가면서 이것을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이지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현재 정주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이지스 함이죠. 그 센서인 레이더는 한 세대 전인 폐사급으로 개발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KDDX의 기본 설계가 2023년에 통과가 됐어요. 거기 들어가는 레이더는 국산 레이더고 A사 레이더고 통합형 마스터로 돼 있어요. 충남급에서 그 맛을 이미 봤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최근 한 동영상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중량급하고 정조급을 같이 건조를 했는데 사실은 두 개, 배는 한쪽이 훨씬 크지만 두 개의 기술 차이는 현격히 다르다. 하나는 약간은 물러나고 있는 미국의 기술, 이지스 전투 체계, 스파이 원 레이더. 우리의 실는 것은 국산화된 전투 체계, 국산화된 A사 레이더와 통합 마스터. 예,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아직도 스파이 1 레이더, 죄송합니다. 스파이 7 레이더, 스파이 시스템, 이지스 시스템 이게 간다. 잠깐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 거고 스파이 6, 7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스파이 레이더가 시리즈가 어떻게 있냐면은 초기에 알레이버크 구축함 나올 때 스파이 1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로키드 마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말트가 미끄러지고 갑자기 알레이버크급의 후기형을 새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A사 레이더로 바꿔 달게 되는데 그때 그 계약을 따낸 것은 스파이 1을 개발했던 생산했던 로키드 마틴이 아니고 그의 경쟁자인 레이시온이 그걸 따갑니다. 그게 스파이 6 레이더죠. 그럼 스파이 7은 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이시온의 스파이 6급의 A사 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확실합니다. 로키드 마틴에. 예. 그런데 지금 알레이버크급 구축하면서 계약을 잃었고 지금 DDGX라고 알레이버크급 후속으로 나오게 될 타이곤 테루가급 순양함 22척을 대체하게 될 차기 구축함 기본 계획이라기보다는 컨셉에서도 레이시온의 스파이 6 레이더가 선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그와 동급의 로키드 마틴 분하겠죠. 스파이 7 레이더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상형 레이더로 개발됐던 거예요. 물론 기본 틀은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온 거예요. 자, 그것을 일본이 선택을 했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주력 함정들이 차세대 함정도 그렇고 현재 주력 함정도 스파이 6 레이더로 가는데 스파이 7 레이더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우리 개발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대충 차근차근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만재가 16,000톤이다.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 정조대왕함이 기존 이지스함보다 많이 크거든요. 12,000톤이에요. 엄청 서방권에서 제일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뿐하게 뛰어넘으면서 16,000톤이다. 이것도 원래는 2만 톤까지 가려고 했다. 줄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건조비도 척당.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일본 의회에다가 예산 신청한 거를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 같습니다. 한 척당 26억 달러. 현재 환율로 치자면 3에서 4조 원 척당. 우리 지금 정조급 1조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제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고요. KDDX도 그 정도 선에서 끊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비해서는 알레이버크급이 지금 약 한 3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비싼 돈이에요. 비싼 배예요. 근데 저게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야기가. 이거 딱 보면 느끼시는 게 뭡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일단 배가 크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고 이게 스텔스성은 포기한 배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상부 구조물이 옛날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미 레이더파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최종화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 뒷부분을 보더라도 최신 함정에 비해서는 노출된 부분이 더 많아요. 저걸 벽을 세워서 각도를 꺾어줘야지만 레이더파에 적게 나오는데 지금 안에 다 레이더파가 침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예. 이것은 앞에 마스트 자체가 통합 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도 저렇게 처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텔스성, 요즘 추세와는 안 맞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이때까지 이지스함과 다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더 큰 레이더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이기스는 여러분, 이거 S밴드거든요. 같은 S밴드면은 면적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면적이 넓다는 것은 거기에 아기 레이더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아기 레이더들이 힘을 모아서 전체적인 탐지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이지스, 죄송합니다. A사 시스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배가 지금 엄청나게 큰 배임을 감안할 때 저 레이더는 상당히 크다. 예, 이런 생각이 바로 탁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지스함,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보면은 그 폐사 방식이죠, 기본이. 저 부분이 냉각 장치하고 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부분이에요. 레이더는 훨씬 커졌거든요. 근데 상당히 상부로 올라갔잖아요. 상부로. 이것은 A사 방식을 채용하면서 많이 무게를 줄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X밴드까지 통합이 된 통합 마스터 구현을 못했다.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간의 알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말트에서도 안 됐거든요. 하나는 레이시온, 하나는 로키드 마틴.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X밴드 레이더가 없지는 않을 텐데 결국 통합 마스터를 구현을 못했고 디자인은 옛날의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디자인부터가. 예, 한번 볼게요. 자, 반면 우리 KDDX를 보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미래형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갈수록 복고풍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이 현대중공업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현대하고 한화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마 숫자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6척을 다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현대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을 현대에서 했으니까. 그죠? 자, 한화안도 있었지만은 이게 중점안으로 채택이 돼서 해온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3대 3은 아니겠고 4대 2 정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싸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자, 우리 이 배를 보면은 이게 통합 마스를 구현했다는 거, 주력 함정급에서. 예. 이것을 지금 일본 배는 ASEV라고 부르는 그 배는 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이 우리의 진행 상황을 모르느냐? 예,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뭐 가끔 KF-21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국산화 하려고 했을 때 뭐 미국이 견제를 한다는 등 우리한테 약속했던 기술을 안 넘겨준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면서 지금 더 반격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절충교육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려고 흉내만 내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싹 그냥 배워가가지고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해군에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레이더 기술 자체야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배워온 것이긴 하지만 또 당대 최고의 레이더였던 폐사 방식의 스파이 레이더를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지스 전투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좀 전에 보신 일본 배는 이 KDDX보다 훨씬 큰 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더 크기를 무한정 크게 할 수 없다. 배에서는. 자, 배의 목적과 우리의 국가적 전략이 나와야 된다. 여기는 지상 레이더와 해상 레이더가 같이 연합 전선을 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우리 주력 구축하면서 우리가 해군을 향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깔려 있겠죠. 자, 그러면 배가 이 정도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기구해진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자, 이거 볼까요? 네이발 뉴스 금년 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두 개를 팔 계약을 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스파이 7 레이더를 일본에다가 공급했다. 나머지 한 대도 금년 중에 하겠다. 이런 건데 이 레이더가 기본적으로는 이지스 쇼 지상형 기반의 레이더로 나온 겁니다. 스파이 7은 지금 뭐 캐나다에도 팔고 뭐 스페인에도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함의 규모가 좀 작아요. 스파이 7 레이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상형에서는 스파이 6에 밀려요. 레이시온에. 왜 미국의 선택을 못 받았고 이때까지 나름대로 괜찮은 고객이었던 한국도 거기서 국산화 해버리면서 나가버렸잖아요. 자, 이것은 같은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레고 이렇게 조각 끼우듯이 블록 끼우듯이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7 레이더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스파이 7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스파이 6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144개짜리 아기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별로 박스를 몇 개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탐지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개부터 24개, 37개, 64개까지 있지만 그런 이제 크기 조정을 통해서 박스를 몇 개 넣느냐 빼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스페인 해군에서 계약을 했고 뭐 캐나다 해군에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호위함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크기를 많이 줄인 거예요. 예.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 이게 대한 재밌는 추정도 좀 가능해요. 자, 아까 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 1 레이더 로키드 마틴이 주름을 잡았는데 즉 배로 따지자면은 알레이버크급이나 뭐 타이곤 테루가급 뭐 알레이버크급 한 40척 그 정도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스파이 6로 오면서 레이션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와 같이 경쟁했던 모델이 스파이 7이었대요. 로키드 마틴이. 그리고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자체를 로키드 마틴 쪽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는 자기 레이더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은 좀 줄은 거예요. 이지스 쇼 시스템이 그렇게 기대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거기서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다. 일본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봐서는 당연히 미국의 주력인 스파이 6 쪽으로 다시 갈아탈 수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한국은 국산화를 해버렸는데 자기들은 계속 사다 쓴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과연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기술이 없으려나? 아닙니다. 일본은 A사 기술 상당히 셉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압박이 작용하는 부분, 미국의 방산업체에 일본 정부가 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도 그 체감을 하잖아요. 내부에서. 예, 거기에 끌려간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배에 이제 전반적인 스펙이 나옵니다. 길이가 뭐 기존의 마야급이 최신 그 이지스함인데 그보다 훨씬 크다. 예. 알레이버크급보다도 자그마치 1.7배나 크다. 70%나 배수량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이 허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네이버 뉴스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몇 년간 다뤄보건데, 자, 일본 해군하고 우리 해군하고 한번 볼게요. 옛날부터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일본 해군이 세계에서 미국 해군 다음으로 2등이다라는 말을.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러시아도 해군력을 많이 신장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도. 자, 주력 함정급만 비교해 볼게요. 현재 일본 해군은 일본 해자대는 이지스급 구축함을 8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고급, 그다음 아타고급, 마야급이 최신형입니다. 예, 요거는 거의 다 우리 세종급 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종급 끝에 거나 하면 우리 정조급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8척이죠. 자, 모가미급은 호위함이고 이게 향후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형, 후기형 해가지고 총 24척을 건조하려고 하거든요. 모가미급이. 근데 그것은 우리는 호위함 FX1, FFX2, 3, 4 지금 3 충남급이 들어가 있죠. 저거랑 맞추면 거의 비슷해요. 숫자는. 예. 제가 봐서 개별 함정의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동등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지스 보면 세종급 세 척이 있고 증조급이 한 척이 이제 취역했죠. 1, 2년 안에 두 척 나머지 될 겁니다. 그럼 6척. 그 기간에 KDDX 계약 문제 마무리되면 돼서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30년 정도 30년대 초반을 가게 되면은 일본은 이지스급을 10척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지스급에 준하는 것을 우리 다 10척 가까이 갖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KDDX 몇 척 견주될 거니까 증조급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후기로 가면서 국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때 미국 다음 세계 2위의 전력을 자랑하던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의 전력과 우리의 전력이 숫자적으로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는 중형 항모를 가지려고 하고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못합니다. 비싼 무기는 다 사줘야 돼요. F-35 중에서 제일 비싼 F-35B 100대씩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일본은 누르면서 한국한테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미국이. 여러 가지 찌질한 짓을 다 하면서도 일본한테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의 손을 잡았다. 야, 일본하고 같이 해라. 처음에 일본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민주당 쪽의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손 안 잡는다. 우리가 혼자 한다. 중국 견제하는데,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우리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줄게. 미국 너희들보다도. 그 결과가 뭡니까? 미국이 밀려있는 배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려니까, 건조하려니까 한국을 찾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레이더도 너희들보다 동등 이상이다. 해상 무기는 훨씬 낫다. 그래서 훨씬 저렴하고 빨리 만든다. 미국 너희들보다. 예. 거기서 일본에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고, 기시다가 윤석열이라는 호기를 만나서 그것을 역전시키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권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북한과 가까워졌던 트럼프를 사전에 잘라버리는 거죠. 왜? 기시다와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대북 포위 전략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게 일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파들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과 손잡을래? 일본과 미국이, 죄송합니다. 일본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굴 도울래? 이 질문이에요. 그게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반침해 상태인 바이든이 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국내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미끄러졌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는 물 건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시다 몰락하죠. 그리고 윤석열 희한한 짓 하죠. 탄핵, 그래서 파면당했죠. 지금 새로 올라온 이시반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정치적 기반이 엄청나게 취약해졌으니까. 자민당 전체의 지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군사적으로도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가 올라오는 거 일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한국에서 윤석열이 파면되니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한일 관계 해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잘 알고 있죠. 엄청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정도급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공군에는 KF-21, 육상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향후 적에도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릴 거잖아요.
실시간 감시가 된다. 그게 하늘의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지상 레이더도 합리적인 거 주문해서 우리가 못 만들 때는 이스라엘 거 합리적으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그린파인 레이더. 크기를 조금만 들여보면은 각 나라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요. 네. 자, 좀 이따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는 이게 길이가 210m를 생각했는데 190m로 줄인 거예요. 그 다음 제 눈을 끄는 것은 폭이 40m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25m 줄였어요. 지금 정주행 같은 경우는 21m입니다. 길이는 170이고. 세 번째 보면은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배가 얼마나 날씬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커지면 날씬한 거고 알레이버크급이 보통 8 정도 된다고 해요. 8. 근데 일본은 지금 5.52였어요. 처음에 계획은. 배가 똥똥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배고 그래서 2만 톤에서 줄여서 16,000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돈이 지금 3조에서 4조, 두 개 합치면 7조, 8조, 9조까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전체 KDDX 프로그램 한 2번 돌릴 정도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예속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일본이 이지스 쇼를 2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레이더 시스템만 구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밝힌 이유와 밝히지 않는 이유를 합쳐서 이 이지스 쇼 시스템을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잠깐만요. 그 이지스 쇼 시스템 계약을 2017년에 했고 이게 약간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20년에 취소를 해요. 그래서 그 레이더를 계약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저는 계약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20년에 와서 그걸 포기를 하면서 이 레이더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 훨씬 큰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했던 레이더를 배에다가 그대로 넣으려니까 배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배에 넣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 시도들이 시도됐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레이더에 들어가는 블록 숫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의 아기 레이더의 숫자를 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조사인 지상형이 지금 해상형으로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하고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엄청나게 됐을 것 같아요. 로키드 마틴의 행태를 봤을 때 이걸 돈 안 받고 그냥 해준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큰 간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고 일본은 더 엮인다. 자, 이게 현재 이지스 쇼인데 첫 번째 배치된 게 2010 몇 년도에 루마니아에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게 지금 폴란드에 있어요. 예,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나 영국이나 프랑스로 날아가는 단도탄을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막아주는 미국판 MD예요. MD,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들어가니 많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뭐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죠. 여기 루마니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그냥 자기 땅 제공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일본 땅에 일본에도 2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게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하나,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루마니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밑이에요. 폴란드는 좀 위죠. 그 2개 정도만 레이더를 장치를 해도 레이더 닭이 미사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배에 있는 시스템에 상부를 딱 들어서 지상으로 옮긴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배의 윗부분을 딱 떼서 지상에다 딱 옮긴 거예요. 자, 현재 루마니아 거에 보시는 것은 스파이 1D 레이더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스파이 7 레이더는 딱 정사각형이에요. 네, 이거는 6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지상형을 하게 되면은 레이더를 큰 거를 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땅 위에 서 있으니까. 거기에 뭐 부대 시설이 더 가고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 중심이 뒤틀어지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레이더가 스파이 7 레이더예요. 그것도 당연히 지상형으로 원래 일본도 계약을 했고, 그렇게 큰 레이더를 배에 실는다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왜? 일본이 원했던 것은 그 레이더를 그대로 옮겨달라 했거든요. 그러면 자,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폴란드 건 2023년에 설치가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을 막아주는 용도예요.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올라오는 위협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술 디펜스가 MD가 왜 위험한 것인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한테는 러시아가 그럼 거기를 공격할 때 상대방의 방어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SM3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랑 똑같아요. 수직 발사관 또 있고 딱 그래요. 모양도 똑같잖아요.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지상 무기 체계를 온전하게 놔두고 그냥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다른 공격 방법을 통해서 그 레이더 기지를 먼저 파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전쟁할 때 보십시오. 항상 레이더 기지 먼저 파괴하죠. 이런 거대한 설비예요. 러시아는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폴란드 국경까지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드론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드론이 하나 날아가서 저기 레이더에만 딱 맞춰서 이 정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공격하기 위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게 MD의 불가피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지스 쇼를 2개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일본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사겸사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일본이 이걸 걷어찼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거는 큰 정치적 분쟁을 의미한 겁니다. 양쪽에. 예. 여기서 재밌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이지스 쇼가 일본은 2017년에 계약을 했어요. 2개 시스템을. 그리고 그 위치한 지역은 아키다 현하고 야마구치 현입니다. 좀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은 이 레이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2가지 정도 언급되는데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역민들이 반대를 한다. 전자파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처음에 2대를 도입했고 그 다음 추가로 2대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해서 하나는 목포, 하나는 부산 근처에 산에다가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했잖아요. 지역민 반대. 또 하나는 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 취약성입니다. 다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근거리에서 근접해서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역량들이 주변 각국들이 올라갔어요. 자, 거기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취소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20몇 년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어떤 식으로 살아나느냐? 지상에서 불편하다면, 안정성이 불안하다면 해상에다가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서 기지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야코 부속 이지스함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구축함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원래도 계획이 이지스 쇼를 레이더 시스템 위주로 하고 미사일은 아마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도 8척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기존 이지스함보다는 당연히 이지스 쇼가 훨씬 멀리 본다는 겁니다. 한 2배 정도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내가 먼저 탐지를 하게 되면은 이지스 함들에서 SM3로서
요격한다. 왜냐? SM3를 개발하는데 미쯔비시가 관여가 됐거든요. 그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연동이 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상에 무슨 이유에선가 여기 말씀드린 이유 말고 정치적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못하게 됐다. 그때 이것은 미국에 대한 큰 반발이었다. 처음에는 미국도 포기했었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 이 구매 계약이 살아나면서 지상형이 구축함으로 응급주춤하게 옮겨 탔다. 그래서 배가 막 2만 톤이도 되고 200m도 넘고 거리가 이렇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예. 여기 CSIS에서 나온 거 미국 뭐 전략연구소라고 가끔 언급되는 데시죠. 여기 보면은 미국 일본이 생각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지스 쇼를 2개 사느냐, 결국 그걸 선택을 했죠. 내지는 사드 포대를 6개를 사느냐, 이게 동급이었다는 겁니다. 동급. 근데 사드 포대가 훨씬 비쌌다. 그리라고 봅니다. 이는 미사일이 다 들어가니까, 미사일도 다 사야 되니까. 이지스 쇼는 레이더만 사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군 함재, 기존의 이지스 함들과 연계를 해서 방어한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지스 쇼가 훨씬 쌌다. 사드보다는. 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 거기는 또 SM3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드를 사게 되면 다른 미사일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분을 가진 미사일이 아닌. 네.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이에요. 값도 싸고 우리가 발을 담근 무기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배를 지상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니 구축함을 두 척 더 건조하자. 좀 정신없이 된 맛이 있다. 예. 자, 좀 전에 처음에 이지스 쇼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이 밑에 가보면 야마구치 현이 미치고요. 일본 본토에 일본 혼슈의 제일 아래쪽과 제일 위쪽이에요. 저 위에는 이제 아키타 현이고요. 자, 이걸 보면은 이 레이더 시스템이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레이더 시스템의 주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봐서는 북한이거든요. 예. 자, 그 당시 일본도 북한에 대한 탄도탄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일본과는 전쟁 안 했잖아요. 미국하고는 전쟁했잖아요. 단지 일본을 이제 건드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미국의 똘만이니까 너도 나의 적이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적은 미국이죠.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 MD 체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M3 사라.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이지스함 우리 미국 시스템 샀으니까 그거하고 일본처럼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죠? 미국으로 향해서 북한에서 발사되는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위치만 보더라도 이해가 딱 되잖아요. 2017년 당시에. 예. 그때 관계가 살벌했다는 겁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되던 그 시기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때 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만에 일본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것은 뭐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관계가 와해됐다. 또 일본은 한국이 딸려오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아베가 행했던 반도체 소부장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일본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거기서 못 이겨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못 얻어냈잖아요. 미국을 마음을 돌리기도 못했잖아요. 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또 아베한테는 이런 주문을 해놓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가서 화해를 해버린 거죠. 판문점에 가서. 그러면서 남한 정부는 한반도 국방력을 키우는 것을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너희가 북한보다 더 향후 우리한테 더 위협적이 될 수 있겠다. 군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이더를 사가지고 추가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가지고 아주 독특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봅니다. 저는 열받아가지고. 즉 반도체 소부장 공격과 일맥상통하는 시기에 발생한 거예요. 2020년에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17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온화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됐죠. 저기는 아베를 이은 기시다가 되면서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만의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하면은 윤석열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그 뒤에 흐름을 다 맥락을 보면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끝물. 우리는 그 핵심이 이제 친일파들이고. 네. 자, 우리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2개를 더 사면서 목포하고 부산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북한의 주적인데 그러면 저 위에 기존의 그린파인 레이더도 지금 사드급 레이더로 봐지고 1000km 이상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기존에 2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목포에 하나 설치한다? 저거는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부산은 왜 했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저쪽 오른쪽으로 2개가 있는 점들은 당연히 일본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를 지키는 힘의 증거예요. 네. 밑에 2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LSM 레이더, LSM 있잖아요, 여러분. 지상형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남한 땅에 한 4개 세트 정도 있으면 되겠다. 레이더 기준으로 4개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사거리하고 레이더 탐지 거리를 감안할 때. 자, 이것은 LSM 레이더의 탐지 거리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를 4개로도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천궁 포대가 20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대충 20몇 개일 겁니다. 천궁 1, 2까지 합치면 한 3, 40개 들라나? 예.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 3, 40개, 뭐 최소한 20개 포대가 관장하는 지역을 4개 포대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향후 그린파인 레이더도 국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또한 일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지스 쇼를 포기했던 시과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일본이 우리의 행보를 상당히 공격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지키는 힘은 일본이 우리한테 가상의 적의 순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 기묘하게 엮여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21년도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21년. 이거는 지금 중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발표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의 F-35나 F-22도 즉 향후에 어떤 스텔스 전투기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S-400 같은 통합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잡힌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도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F-35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향후 이것을 광역 감시 레이더에 적용할 것이다. 기존 광역 감시 레이더는 큰 전투기나 통상적인 전투기나 탄도탄 위주로
감시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텔스기를 잡는 것도 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스텔스기가 없어요. 수호위 57이잖아요. 그게 외국 수출됐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건 누굴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 F-35 많아요. 중국 5세대 전투기 많아요. 그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레이더 배치된 거 보셨죠? 거기에 추가로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를 다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쉽게 공개 안 합니다. 뭐 배치됐다 안 됐다는. 그게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 자, 이 시기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 거 제가 금방 검색한 겁니다. 가운데 거 볼까요?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저런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거. 북에 갔다가 남한으로 공중 넘어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2019년 1월이에요. 이때가 아베가 완전히 열받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17년에 이지스 어쇼 계약을 하고 20년에 이지스 어쇼 계획을 철폐합니다. 취소합니다. 아마 그때 아베의 마음은 이거 안 산다 했을 거예요. 안 산다. 예. 자, 아래 위로 또 흥미로울 것 같아서 같이 흥미롭게 보여서 제가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 밑에는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 초에 한 이야기네요. 김정은이는 똑똑한 친구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제일 밑에 기사고, 아리랑 뉴스니까 우리 거예요. 제일 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3주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일본이 배제됐다. 아베 때. 그래서, 이서쇼 필요 없다. 안 사. 나도 더 이상 미국에 꼬북 노릇 안 해. 미국 시킨 대로 안 해. 나도 이제. 한국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베가 문재인한테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래서 목숨까지 잃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 그가 죽고 나서 다시 이지스 쇼와 레이더를 포기한 게 아니고 구축함으로 급작스럽게 돌변시킨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희는 우리를 못 빠져나가, 내 소나기에서. 너희는 나한테 전쟁을 한 친구들이야. 요거는 독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랑 전쟁을 했다? 뒤끝이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그래서 노드스트림 폭파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아베 신조 22년 7월 8일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지스 쇼가 구축함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마야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그게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